미국에 살고 있는 매기는 친구들로부터 솔깃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복부 비만으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5아이를 출산하고 불안한 몸을 다이어트로 줄여보려 노력해보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미국에 있는 병원에 뱃살을 빼는 시술을 받아보려 상담을 받아보았는데 엄청난 병원비에 너무 놀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한동안 뱃살 빼는 것을 잊고 지냈던 그녀는 지인으로부터 솔깃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멕시코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면 미국에서 병원비로 지출해야 하는 돈의 50%밖에 안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10,000 수술비가 50%인 $5,100면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저렴한 수술비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저렴한 수술비 때문에 멕시코를 찾는 미국인들이 늘어나 서로 추가 할인을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 $10,000 하는 수술비가 멕시코에서는 $5,000로 그리고 더 할인된 가격으로 미국인들을 유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기는 5자녀 키우기도 힘든 마당에 미국 내에서 치료받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멕시코 의료비가 저렴하다고 하니 원래 복부지방 제거만 생각했다가 그 돈으로 얼굴도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뱃살도 빼고 얼굴도 일부 고쳐보려 의료 전문 브로커를 만나 상담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매기는 낯선 멕시코를 혼자 방문한다는 것이 썩 내키지 않아 그녀의 사촌과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매기는 브루코와 약속을 잡았고 브루코가 알려준 약속 장소인 텍사스로 향했습니다. 브루코와 만나기로 한 장소에는 매기 일행 위에 또 다른 한 팀이 있었는데 그 일행 또한 매기 일행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사연으로 멕시코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두 일행 외에 한 명의 여성이 더 있었는데 혼자 온 그녀를 포함해 총 5명이 브루코가 정해준 장소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형을 위해 멕시코로 출발한 5명은 노스캐롤라이나 번호판이 달린 흰색 미니밴을 타고 금요일 오후 국경수비대를 통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두 부부가 신분증을 제시하고 통과하려 하자 혼자 탑승한 여성이 여권을 놓고 왔다며 당황해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신분증을 놓고 온 셀리 오렌지는 차에서 내려 국경을 넘지 못하고 브라운스빌에 혼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2023년 3월 6일 두 일행은 스스로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올 행복한 생각을 하며 미니밴을 타고 멕시코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기 위해 멕시코 마티모로스 병원으로 향하던 미니밴은 국경을 넘어 도시로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총기를 든 5명의 납치범들에게 총격을 당했습니다. 미국인들이 탑승한 배는 그들이 쏜 총으로 앞 유리창이 깨지고 타이어가 터지는 대형 사고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차에서 끌려 나온 미국인 4명은 납치범들이 몰고 온 차량에 강제로 탑승한 후 사라져버렸습니다. 도심에서 총격전이 벌어지고 납치 사건이 발생하자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사건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고 미국 정부에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곧바로 FBI를 투입했고 사건은 급물살을 타게 되었습니다. FBI가 조사한 납치범들은 멕시코에서도 아주 악명 높은 카르텔 조직의 소행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카르텔 조직은 멕시코 내 약물과 납치, 감금, 협박, 살인을 일삼는 아주 최악의 조직이었습니다. 카르텔 조직은 상습적으로 미국인을 납치한 후 가족에게 돈을 요구해
돈이 입금되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살해하는 방식으로 흔적을 남기지 않는 아주 최악의 범죄 조직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행운 외국인들도 통째로 납치해 금품을 빼앗은 후 외진 곳에 사치를 묻어버리는 아주 잔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는 조직이었습니다. 그들이 납치되는 과정도 아주 의문이 가득했는데 국경을 지나자마자 그들이 왜 범죄 조직의 타켓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범죄 조직 간 사전에 주고받은 자료가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었습니다. 출발할 때부터 조직원에게 정보를 주고 기다리고 있다가 납치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다른 차량에 찍혀있던 영상에는 당시 아주 긴박했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회색 밴에 있던 여성이 납치범들이 끌고 온 밴에 공포에 질린 모습으로 끌려가 엎드리는 모습이 찍혀 있었고 나머지 세 사람들도 그 뒤를 이어 범인들의 차량에 탑승한 것이었습니다. 마타모로스는 미국 텍사스주 브라운스빌에서 리오그란데 강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는데 멕시코 범죄 조직들은 그쪽 도시를 통과해 들어오는 미국인들을 납치하려 노리고 있는 아주 위험한 지역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멕시코 범죄자들은 이미 그 도시 쪽으로 미국인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범죄자들의 타켓이 된 것이었습니다. (2023년 3월 7일) 피해자 4사람이 끌려간 곳은 멕시코 마타모로스의 외곽 라고노라 지역에 있는 아주 허름한 헛간 같은 곳에 감금되었습니다. 이 주택 같은 헛간은 인근에 아무것도 없는 벌판 한가운데 있었는데 대략 3평 정도 되는 아주 협소한 공간에 감금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만약 그 안에서 아무리 크게 소리를 질러봤자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외진 곳이었습니다. 빨간 페인트로 칠한 건물 외부와 허름한 지붕은 어느 누가 봐도 사람이 감금되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할 장소였습니다. FBI는 현상금 5만 달러를 걸고 납치범들을 잡기 위해 멕시코 경찰의 협조로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현상금을 걸자 얼마 후 멕시코 경찰은 납치된 미국인들이 감금되어 있다는 장소의 정보를 입수하고 마타모르스의 외곽 벌판 한가운데 있는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멕시코 경찰은 납치된 미국인들이 감금된 헛간을 지키고 있는 24세 납치범 파블로를 검거해 취조한 결과 그들이 미국인들을 살해한 과정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미국인들이 감금된 라그노라 헛간에 도착했을 때 두 구의 시신이 있었는데 창고 한쪽에 대충 던져놓은 그들의 시신 위에 담요와 시트를 대충 덮어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천만다행으로 생존해 있었는데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두 구의 시신과 같이 지냈다며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2명의 생존자는 매기와 다른 일행인 에릭 제임스 윌리엄스였는데 안타깝게도 사망자는 그녀가 혼자 성형수술하는 것이 무섭다며 같이 간 그녀를 돕기 위해 동반한 남성인 조카 우다드라는 사촌이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성형하기 위해 떠난 당사자인 매기가 아니라 그녀가 혼자 가는 것이 무섭다고 동반해준 사촌이 아무 이유 없이 납치범들에 의해 살해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생존자는 윌리엄스였는데 살해당한 사람은 같이 가준 친구 브라운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윌리엄스는 납치범들이 쏜 총에 오른쪽 다리에 2번의 총상과 오른쪽 다리에 1번의 총상을 입고 생존해 있다가 경찰에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 후 살 수 있었습니다. 2023년 3월 10일 FBI는
멕시코 경찰과 함께 도심 한복판에서 은신하고 있던 이 사건의 범인인 카르텔 조직원 5명을 검거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과도한 병원비와 약값 때문에 의료 쇼핑이 호황이라고 합니다. 매년 해외로 의료 쇼핑을 떠나는 미국인들은 최근 수십 년 동안 급증했는데, 이런 의료 쇼핑이 변질되면서 범죄 우려 국가로 확대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매년 약 120만 명의 미국인들이 비싼 의료비를 피하기 위해 다른 나라로 떠나고 있는데, 이는 20년 전 약 15만 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10배 이상 시장이 커진 것이었습니다.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의료 관광은 대부분 남미로 향했습니다. 이때는 대부분 정상적인 병원과 계약 후 치료를 받았는데, 갈수록 멕시코 내 불법 의료 행위가 성행을 하며 이를 범죄의 수단으로 삼는 범죄자들의 타겟이 된 것이었습니다. 멕시코에서 스스로 상당히 많은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는데, 2020년 한 미국인은 복강 뇌출혈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도 잘 되어 만족해하며 귀국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수술 부위가 심각한 감염병에 걸려 미국에서 재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현재도 수많은 미국인들은 멕시코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치료 목적으로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형수술을 위해 발생한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켈리였습니다. (2010년 12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존 마리아는 경찰견을 해변으로 보내 수색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수색견을 보낸 지 얼마 안 돼 냄새를 맡던 수색견은 두 발로 아주 외진 모래사장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견 블루는 롱아일랜드 남쪽 해안 길고비치에서 인간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시신으로 발견된 사람을 유전자 검사한 결과 메춘부록이라고 있는 여성이었는데, 얼굴도 예쁘고 나이도 어려 시신을 지켜봤던 경찰관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녀는 브로녹스 출신이었는데 올해 24세 미혼 여성이었습니다. 이틀 후 경찰견 블루는 시체가 발견된 인근 해변 오쿠비치에서 세 구의 시신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그녀들 또한 20대의 나이로 아주 예쁜 여성들이었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그들의 직업 또한 매춘부였습니다. 미용사 바렐로니는 그녀가 거주하고 있는 브로녹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남자를 만나러 간다며 나간 후 실종되었습니다. 얼마 후 그녀의 가족은 이상한 남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당신 딸이 매춘을 하고 있으니 간수를 잘하는 둥 가족을 자극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해댔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신으로 발견된 여성 4명의 공통점은 모두 20대였고 몸집이 아주 작은 여성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2010년 6월 6일 보카로보에 살고 있는 올해 22세 아가씨 오토맨이 실종되었을 당시 그녀는 고객을 만나기 위해 뉴욕행 버스에 올라탄 뒤 이틀 만에 실종되었습니다. 시신이 묶여있는 상태로 보아 아마도 살인범이 살해하려는 여성들을 선택한 기준이 왜소하고 조그만 여성을 고의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녀들은 한결같이 삼배 자루에 담겨져 있었는데 발목에 밧줄이 묶여져 있었고 손목에도 밧줄이 묶여져 있었습니다. 경찰이 피해자를 발견했으나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동안 살인범을 잡지 못하는 영원한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끌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무능한 경찰의 수사를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더욱더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3월과 4월에 서포크와 나사우 카운티 해변에서 시신이 발견되어 추가로 6구의 시신이 더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성 4명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성 1명, 그리고 20대 여성을 포함해 총 6명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범인의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단서는 2010년 9월 2일 카스테롤이라는 여성이 손님을 만나기 위해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녀의 룸메이트가 방을 비워주기 위해 나갔을 때 손님으로 생각되는 덩치 큰 한 남성이 커다란 쉐보레 트럭을 주차한 후 들어간 것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룸메이트는 그 당시 남성을 아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는데 덥수룩한 머리에 키는 상당히 컸으며 그가 타고 온 트럭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목격된 용의자는 쉐보레 대형 트럭을 타고 다니는 키 큰 남성이었습니다. 길고비치에서 시신이 발견된 지 정확히 1년 후 또 다른 한 구의 여성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경찰에서는 수영 미숙으로 인한 단순한 익사사고라며 사건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부모는 경찰의 발표를 믿을 수 없다며 부검을 해본 결과 목이 졸려 질식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 공방은 끝을 모르고 계속되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점으로 돌아가 보면 그 당시 피해 여성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사건은 2010년 12월 11일 실종된 24세 여성 길버티의 시신을 찾음으로써 촉발되었습니다. 그녀의 지인 진술에 따르면 사건 발생 당시 길버트는 매춘 행위를 위해 고객의 전화를 받고 고객의 집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 고깃집에 도착한 그녀는 도망치며 911에 살려달라는 전화를 했었는데 911에 녹화된 음성을 들어보면 그가 나를 죽이려 해요 라며 무려 23분간 살려달라고 전화한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실종된 지 한 달 후 셔포크 경찰국장은 존 마리아 경찰관에게 블루라는 이름의 시체 찾는 훈련을 받은 독일 체퍼트와 함께 실종자를 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인근에 또 다른 시체가 있을 것을 확신하고 FBI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인근 지역에서 가장 많은 시신이 발견된 지역, 즉 범인들이 공통적으로 선호하는 시체를 묻을 만한 지역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FBI가 건네준 자료대로 수색견을 보내 조사해 보았더니 3구의 시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모린 브레이너스, 멜리사 바텔레미, 메건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또 다른 이상한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신들은 서로 정확히 150m 간격으로 묻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시신은 추가로 발견이 되었는데 2011년 3월 오션파크웨이에서 발견된 여성 제시카, 2011년 4월 슈넌 미상의 아시아 여성, 2011년 5월 9일 제시카 테일러 등 시신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실종자 중 페르메이라는 여성은 2 자녀의 어머니였는데 혼자서 2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도 아파트 원리금 상환을 지급해야 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매춘을 하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녀가 실종된 후 친구인 사라 카르메스는 낯선 전화번호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친구가 전화를 받자 조금 전 베르메스를 보았는데 아마도 당신 친구가 장려촌에서 일하고 있는 것 같다며
고자질하듯 말한 것이었습니다. 친구 카르메스는 그 이후로도 그 남자로부터 2차례 전화를 받았는데 본인 주소를 알려줄 테니 그곳으로 나오라며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성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약속된 장소로만 나오라고 하는 것이 이상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얼마 후 다른 실종자와 함께 베르메스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현장에는 범인의 흔적이라고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철저하게 사건을 정리하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인상착의뿐만 아니라 아무런 증거도 확보하지 못해 고통스러웠습니다. 너무나 완벽했던 살인범은 철저하게 시신들을 부패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경찰은 단서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과학수사대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다며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살해당한 피해자 중 한 여성인 워터맨의 유골을 조사하던 중 그녀를 감싸는 데 사용한 삼배자루 바닥에서 남성의 머리카락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시신이 담겨있는 자루 안쪽에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시신을 자루에 넣을 때 고개를 숙이다 들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경찰은 그 머리카락을 유전자 검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2022년 경찰은 범인이 사용했던 버너폰이라는 신원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한마디로 신원을 추적할 수 없는 핸드폰을 사용한 지역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사이버 수사대는 사망했던 여성에게 걸려온 전화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메사페쿠아 공원 1번가 인근과 맨하탄 5번가 36번지에서 집중적으로 전화통화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전에 실종되었던 사건의 목격자가 진술했던 당시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타고 왔다는 쉐보레 트럭을 소유한 남성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얼마 후 경찰은 올해 59세 호이어만이라는 남성이 버너폰을 사용한 지역에 쉐보레 트럭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무 진전이 없었던 이 사건은 급물살을 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호이어만의 유전자를 검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확실한 범인이라는 증거도 없이 그의 집에 쳐들어가 유전자 검사를 강요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은 고심 끝에 용의자 몰래 호이어만의 집 쓰레기통을 뒤지기로 했습니다. 2022년 7월 경찰은 호이어만의 집 쓰레기통에서 먹다 버린 피자 조각과 음료수병 등 11개의 증거물을 가지고 과학수사대로 보냈습니다. 검사 결과 피자 조각 상단 껍질에서 채취한 호이어만의 DNA와 삼배 자루에서 발견된 범인의 것으로 의심되는 머리카락의 유전자가 일치했습니다. 목요일 저녁 호이어만은 경찰에 검거되어 미드타운 경찰서에 구금되었습니다. 법원은 긴급하고 중대한 사건을 인지하고 보석 없는 구금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호이어만이라는 남성은 아주 유명한 건축가였습니다. 1987년부터 맨하탄 최고 번화가에 사무실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건축가였습니다. 그는 롱아일랜드에서 태어나 결혼 후 부인과 2 자녀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는 엘리트 남성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력도 특이했는데 우주항공 엔지니어로 일한 유명한 천재 과학자였습니다. 경찰은 호이어만의 집에서 수많은 불법 야동 음란성 비디오물을 발견했는데 상상하지 못했던 음란 영상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또한 어린아이만한 크기의 성인용 인형이 있었으며 포르노 잡지 등 300여 개의 음란물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방을 조사하던 중 그의 수첩에 이상한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수첩에서 발견된 메모에는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들,
가족을 파괴하는 포식자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마도 살해한 매춘녀들을 향한 증오가 아닌지 의심되는 문구였습니다. 수사관들은 이번 사건을 추적하는데 무려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2022년 3월 경찰이 확보한 목격자가 진술했던 쉐보레 1세대 모델인 트럭을 몰았다는 운전자를 추적하는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차를 소유하고 있는 남성을 찾기 위해 300개가 넘는 소환장을 그 지역 각 차주들에게 보냈고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호이어만을 검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호이어만의 집에서 그가 사용했던 컴퓨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0여 차례가 넘는 반복되는 검색어를 찾아냈습니다. 그가 그렇게 수백 차례 검색했던 단어는 연쇄살인범과 길고비치 사건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경찰은 그녀들의 시신을 감쌌던 자료에서 추가로 용의자 것으로 의심되는 머리카락을 발견했는데 이상하게도 여성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살해당한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아닌 또 다른 여성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호이어만의 부인도 공범일 가능성이 많아 보였습니다. 경찰은 호이어만의 부인을 소환해 조사해 보았지만 부인이 이번 사건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마도 호이어만이 범행 당시 입고 갔던 옷에 붙어 있었던 부인의 머리카락이 떨어져 자루 속으로 들어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호이어만은 그동안 인터넷과 데이트 앱을 통해 성노동자들을 만나 그녀들을 유인한 다음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호이어만은 법정에서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며 고가의 변호사를 선임해 항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 남을 것만 같았던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을 13년 만에 검거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2023년 8월 1일 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발견된 11명의 희생자 중 3명의 살인사건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 미국 워싱턴주 페더릴웨이의 페더릴웨이 고등학교 앞에는 위령비가 하나 있습니다. 1991년 당시 학교 학생이었던 사라 바보로의 안타까운 사연을 기리기 위해 학교 측에서 위령비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학교가 그녀와 무슨 사연이 있어 이런 위령비를 만든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1991년 12월 14일 오전 9시 40분 두 소녀는 학교에 등교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늦잠을 자는 바람에 등교 시간이 지각하게 된 소년들은 평상시에 가던 길로 가지 않고 지름길로 가기로 했습니다. 스케이트보드를 발로 밀며 타고 가다 지름길인 덤불숲에 접어들자 타고 있던 스케이트보드를 한 손에 집어들며 덤불숲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달려가던 소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약 10여 미터 앞에서 갑자기 부스럭거린 소리가 들리더니 한 남성이 제 방 앞에 쪼그리고 앉아 무엇인가 하는 듯 했습니다. 유심히 바라보니 남성은 바닥에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는 여성의 위에 무릎을 꿇고 올라타 있었습니다. 쪼그리고 있던 남성은 인기척이 들리자 벌떡 일어나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는데 혹시 본인을 따라올 것이 걱정이 되었는지 자꾸만 뒤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모습이 왠지 수상한 것 같았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소년들은 그 남성이 사라지고 그가 머물던 자리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 남성이 머문 곳에 다가간 소년들은 모래 속에 파묻히다만 여성을 발견했는데 반나체의 사람의 것으로 의심되는 신체 일부를 발견했습니다. 너무 놀란 소년들은 집으로 달려가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부모들은 911에 신고했고 잠시 후 경찰과 같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조사하던 중 그녀의 심각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손톱알에 범인의 것으로 의심되는 살점이 묻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살인범이 그녀를 살해할 당시 살아남기 위해 그 남성과 과격한 몸싸움을 하다 남성의 신체 일부를 핥혔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녀는 드릴팀이라는 고등학교 미식축구팀 치어리더 스웨터를 입고 있었습니다. 복장으로 보아 아마도 인근 워싱턴 주립고등학교 치어리더로 활약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주름치마와 스웨터를 입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모래에 파묻힌 시신을 꺼내본 순간 그녀의 얼굴은 말 못할 정도로 심하게 훼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길게 늘어진 나이론 줄 같은 것이 감겨져 있었는데 아마도 살인범이 그녀를 살해했을 때 사용했던 도구가 스타킹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살려달라며 발버둥치는 그녀를 스타킹으로 목을 조르다 보니 마치 나이론 줄처럼 늘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여성에는 살인범으로 의심되는 남성의 정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살해당한 사라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약속 장소에 가야만 했던 사연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도 시간이 모자랐던 그녀는 머리에 고데기를 말고 아버지의 차를 직접 운전해 학교 인근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아침부터 서두른 이유는 그녀가 다니고 있는 페더럴 웨이 고등학교 미식축구팀이 경기가 있어 일행들과 함께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아버지 차를 타고 버스 정류장 뒤편에 있는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후 버스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일행이 탄 버스가 먼저 도착하고 본인이 늦게 도착한다면 도리가 아닌 것 같아 1시간 일찍 약속 장소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침 일찍 행사팀이 타고 올 버스를 기다리기 위해 1시간 일찍 집에서 나와 버스 정류장 주차장에 주차한 후 차 속에서 행사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소년들이 진술한 용의자로 의심되는 그 남성을 쫓기 위해 분주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남아있던 범인의 DNA를 확보한 상태여서 범인을 잡는 것은 시간 문제라 생각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인근 도시의 30에서 40대 남성 100여 명의 유전자를 검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유전자를 검사한 남성들은 범인의 유전자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몽타주를 만들어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DNA를 대조해 보았으나 모두 허사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28년 동안 사건은 해결되지 않으며 영원한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미 정부는 수년에 걸쳐 그동안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DNA 프로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일명 유전자 계보학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범죄 학교의 통계를 보면 한 번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중범을 저지르기에는 극히 드물다는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CODIS를 통해 검사를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2019년 10월
유전자 계보학자는 그동안 중범죄를 저질렀던 수많은 전과자의 DNA와 28년 전 사라 사건의 DNA가 일치하는 전과자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얼마 후 컴퓨터는 일부 유전자가 일치하는 인물 2명을 지명했습니다. 한 명은 킹카운티 형제의 형이었으나 유전자 일치 확률이 적어 배제되었고 퍼센트가 상당히 높은 그의 동생 니콜라스라는 남성을 지목했습니다. 니콜라스는 출소한 지 얼마 안 되는 전과자였습니다. 니콜라스라는 남성은 당시 나이가 27세였는데 1983년 12월에 페더럴웨이 고등학교에서 여학생을 여성폭행하려다 적발이 되어 검거되었고 그 사건으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니콜라스는 3년만 복역하고 출소했습니다. 장기 징역을 선고받은 자가 어떻게 이렇게 모범수로 3년만을 복역하고 일찍 출소를 해서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킬 수 있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경찰은 니콜라스를 검거하기 위해 그가 살고 있는 거주지로 가서 잠복 근무를 했습니다. 용의자 니콜라스는 경찰이 28년 전 사건을 가지고 본인을 조사하고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잠복 근무를 하고 있던 경찰은 니콜라스의 현관문이 열리자 인근 건물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니콜라스는 아무런 의심 없이 어깨에 짊어진 빨래 자루를 들고 빨래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거주지 근처 캐트라는 빨래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빨래를 돌리고 담배를 피우기 위해 건물 앞으로 나왔습니다. 잠복하고 있던 경찰들은 그가 담배를 피우고 버리는 꽁초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담배를 다 피운 니콜라스가 다시 빨래방으로 들어가자 경찰은 그가 버리고 간 담배꽁초를 주워 DNA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자 28년 전 범인이 사라의 몸에 남기고 간 유전자와 일치했습니다. 28년 전 니콜라스는 사건 발생 당일 버스 정류장 뒤편 주차장에 주차하고 있던 사라의 차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승용차가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시동을 걸어놓은 채 내리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었습니다. 니콜라스는 분명 차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짐작했고 조심스럽게 차량에 탑승한 남성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 최대한 어리숙하게 하고 주차된 차 대부를 기웃거렸습니다. 그는 사라의 차에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내려보라며 불쌍한 척한 것이었습니다. 니콜라스는 사라에게 잠시 운전석 창문을 내려 본인의 말을 들어보라며 사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라가 창문을 내리자마자 그는 돌변에 한 손에 들고 있었던 칼을 그녀의 목에 들이대며 창문을 열어보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를 차에서 내리게 해 사람 왕래가 드문 언덕으로 끌고 간 것이었습니다. 니콜라스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녀를 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니콜라스는 법정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재판을 잠시 멈추고 사라의 어머니를 증인석에 앉혀 하고 싶은 말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똑똑했던 사라는 내 인생의 기쁨이었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내려갔습니다. 용의자 니콜라스는 28년 만에 검거되어 올해 55세의 나이에 법원으로부터 징역 4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만약 니콜라스가 징역 45년 안에 감옥에서 사망하지 않는다면 출소 불가능하다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한마디로 죽어서는 교도소를 나올 수 있어도
살아서는 나올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유전 계보학의 조사 결과가 없었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 남았을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살인범은 본인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불특정인을 폭행한 후 살해하는 아주 잔인한 범죄자였습니다. 2012년 1월 12일 워싱턴주 페더릴 웨이의 페더릴 웨이 고등학교 앞에서 1991년 그녀가 사망했을 당시 본 학교 학생이었던 사라 여보를 기리기 위해 위령비가 만들어졌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조용하고 한적한 도시 산페르난도 데아프레라는 마을에 베가스라는 남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말도 별로 없고 튀는 행동을 하지 않아 보통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베거스의 유년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를 내성적이며 주위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아이,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아이로 유명했습니다. 또래 아이에 비해 어린이처럼 놀지 않고 비교적 차분하게 지켜보는 행동을 즐겨했습니다. 그가 또래 아이들과 조금 달랐던 이유는 유년 시절부터 시작되었던 아버지의 구타 때문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었던 집안의 가장으로 어머니와 싸움이 잦았고 그 화풀이는 고스란히 자녀 몫이었습니다. 학교도 다니지 못했던 베거스는 이때부터 남성을 증오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버지 또래의 남성을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베거스는 1957년 베네수엘라 해방군이 게릴라군과 함께 싸운 콜롬비아 국경지대의 험난한 정글에서 숨어 지내던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게릴라군과 해방군의 총성은 수시로 들렸고 주민들은 전쟁으로 죽어가는 시신을 매일 마주쳐야만 했습니다. 밀림 속에서 살아남기란 그리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거스가 어린 시절의 전쟁으로 마을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죽어나가자 마을 사람들은 그 무렵 태어난 베거스에게 악령이 붙은 아이, 악령이 베거스의 몸으로 들어갔다며 베거스를 멀리했습니다. 베거스가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갈수록 마을 사람들의 비명소리는 커져만 갔습니다. 베거스는 밀림 속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어느 누구도 베거스의 친구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아버지도 마을에서 모시받는 아들에게 구타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베거스는 성인이 되어가고 있었고 가족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었습니다. 집을 나와 혼자가 된 그는 당장 먹고 사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모든 것이 문제였습니다. 베거스를 도와줄 사람은 세상 어느 곳에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배고픔을 이기기 위해 도둑질을 시작했고 도둑질은 더 큰 범죄로 이어졌습니다. 놓여져 있는 물건을 훔치기만 한다면 별 문제가 아니겠지만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빼앗기 위해서는 그를 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베거스는 15세의 나이에 베네수엘라 산크리스토벌이라는 도시에 정착했는데 약물과 사건으로 쩌들어 있는 도시에서의 생활은 마치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밤이면 도시에서 울려 퍼지는 비명소리와 극도로 어두운 뒷골목을 헤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베거스는 매일 밤마다 잠자리를 찾아다녀 했고 졸린 눈을 감지 않으려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만약 뒷골목에서 잠들어 버린다면 흔적 없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거스는
아우토피스타 고속도로 다리 아래 약물 중독자들이 몰려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다리 아래 약물 중독자들이 노숙하고 있는 곳에서 조그만 판잣집을 지어놓고 그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베거스가 다리 아래에서 노숙한 지도 수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다리 아래 남성들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리 아래에는 허름한 술집이 있었는데 손님이라고 해봐야 비교적 생활이 어려운 노동자나 다리 아래 노숙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노숙자 실종 사건을 조사하게 되는 치명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995년 실종자의 형이 어제 동생이 실종이 되었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사건은 시작되었습니다. 형은 경찰을 불러 동생이 어젯밤 본인과 같이 있다 헤어졌는데 본인이 자리를 뜨고 돌아가려는 순간 동생이 노숙자 베거스라는 사람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동생이 마지막으로 머물러 있었다는 고속도로 다리 아래 인근을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조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언덕 덤불 속에 파묻혀 있던 한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발견된 시신의 형태가 아주 이상했습니다. 마치 정육점에서 고기를 팔기 위해 뼈를 발라낸 것처럼 아주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살인자가 본인이 원하는 부위를 가져가기 위해 아주 정밀하게 절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머리는 절단되어 있었고 뼈는 발골이 있는 상태로 덤불 아래 묻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근 지역을 추가로 수색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인근 지역에서 여러 남성의 시체가 추가로 발견이 되었는데 머리는 땅속에 파묻혀 있었고 뼈와 유골은 강가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아마 살인범이 강가에 서서 강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집어던진 것처럼 강가 뻘밭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신고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동생과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베거스를 검거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베거스는 경찰 진술 과정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서슴지 않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육류를 좋아하는데 그중 가장 으뜸은 당연히 본인이 잡은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너무 놀란 경찰은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냐며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베거스는 유년 시절부터 생존을 위해 야생동물을 날로 먹으며 성장했던 터라 야성에서 길들여진 베거스로서는 그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되냐며 아무렇지 않게 진술한 것이었습니다. 본인은 인간도 좋아하지만 개나 고양이, 도마뱀 등의 고기를 아주 좋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인간이 제일 좋았다며 진술했습니다. 주로 심장과 간에 양념을 해 절여 요리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충격적인 그의 진술을 듣고 집을 수색해 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베거스의 판잣집을 수색하는 순간 이해할 수 없는 물건들이 빼곡히 진열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허름한 판잣집 찬장에는 인간의 것으로 보이는 신체 일부가 진열이 되어 있었으며 여러 개의 그릇이 벽에 붙어서 늘어져 있었는데 그릇 안에는 먹다만 고기 덩어리들이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베거스의 진술 내용을 정리하던 판사는 진술 내용을 보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베거스의 정체성에 의구심을 가지게 된 판사는 그가 혹시 진정한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인지 그렇지 않으면 살인을 위한 정신병자처럼 쇼를 하고 있는 것인지 검사를 명령했습니다. 얼마 후
조사를 마친 정신과 전문의는 베거스가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며 소견을 제출했습니다. 편집성 정신분열증이란 사실이 아닌 내용을 근거로 자신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으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정신질환이었습니다. 상상 속의 인물을 만들어 대화하는 등 망상 증세를 보이며 환청이 들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베거스는 체포되어 재판받는 과정에서 판사의 이해할 수 없는 판결로 무혐의 혐의로 다시 풀려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교도소에 수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신과 치료부터 받아야 할 것 같다며 정신과 치료를 보내라며 석방한 것이었습니다. (1999년) 베거스가 석방되고 얼마 후 크리스토발시에서는 또다시 실종 사건이 접수되기 시작했습니다. 풀려난 베거스는 다리 아래 술에 취해 노숙하고 있는 남성을 본인이 직접 만든 창으로 찔러 죽였고 필요한 부위만 도려내고 머리는 잘라내 덤불 속에 묻어 흔적을 없애버렸습니다. 베거스는 본인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는데 주로 건장한 남성들이었습니다. 유년 시절 구타당했던 아버지를 생각하며 남성들만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특이하게도 그가 살해한 20여 명의 피해자 중 단 한 명도 여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모두 건장한 남성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중에 운동선수도 있었고 노동자도 있었습니다. 여성을 살해하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여성들의 몸은 오염되어 있어 본인 몸에 해로울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베거스가 그렇게 건장한 남성을 상대로 어떻게 살해했는지 방법이 궁금했습니다. 그러자 베거스는 살해 당시 사용했던 도구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밀림 속에서 사용했던 튜브 모양의 금속 창을 만들어 투척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을 동물 사냥하듯 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부위는 그들의 허벅지였다며 진술했습니다. 고기를 넣어 스튜를 끓이고 먹었다고 했습니다. 노숙하던 베거스는 냉장고가 없었던 터라 썩기 전에 먹을 만큼만 섭취하고 나머지는 곧바로 버리는 생활을 반복한 것이었습니다. 후안 카를로스라는 남성은 그날의 기억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카를로스는 여자친구와 관계를 마친 후 새벽 2시경 모텔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차에 시동을 걸고 여자친구 집 방향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출발하고 얼마 못 가 모텔 인근 다리 아래에서 차가 펑크가 나고 말았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라 수리공을 부를 수 없어 혼자 트렁크에서 예비 타이어를 꺼내 타이어 교체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업 도중 뭔가 뒤통수 쪽이 서늘해지면서 분위기가 오싹해지자 뒤를 돌아봤더니 한 남성이 야구 방망이를 들고 소리 지르며 카를로스의 머리를 가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너무 놀란 카를로스는 옆으로 쓰러지며 피하게 되었고 카를로스는 차 주위를 돌며 야구 방망이를 든 베거스를 피해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때마침 오토바이를 타고 순찰 중이던 경찰이 현장을 발견해 경찰서에 구조 요청을 하면서 베거스를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카를로스가 타이어를 수리하다 살해가 되었다면 베거스의 식사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카를로스는 유일하게 생존한 생존자였습니다. 베거스는 검거되어 교도소에 수감 중에도 행위를 멈추지 않았는데 베거스의 범죄 행위를 잘 모르고 같은 방을 사용하고 있던 동료 수감자를 살해해 토막을 내서 먹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교도소에서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게 되었고 그 후 베거스는 독방에 수감되게 되었습니다. 베거스는 현재 베네수엘라 타치라는 경찰서 지하 감방에 구금되어 있으며 경비하고 있는 경찰관들조차 그가 부를 때마다 무서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베거스 사건은 베네수엘라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혼란스러운 사건으로 남아있으며 현재까지도 범죄학자들은 그의 행동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 니콜은 40년 동안 목수로 일했었는데 노년의 나이에 더 이상 힘든 일을 할 수 없어 나이 70에 집에서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조용히 살고 싶었던 그에게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금술이 좋았던 부인이 갑자기 사망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니콜의 부인이 사망하고 몇 년 후 2018년 4월 14일 뉴욕 남서부 경계 근처에 거주하고 있던 니콜이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니콜에게는 41년 동안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던 부인 에디스 니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니콜은 부인 에디스가 지병으로 사망한 후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커서 독립하게 되다 보니 일자리를 그만둔 니콜은 죽는 날까지 같이 할 동반자가 필요했습니다. 외로웠던 니콜은 2012년 초 한 중년 여성을 소개받았습니다. 유난히 차분한 성격의 그녀는 니콜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외모도 정말 평범한 가정적인 여성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만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랑을 확인했고 2012년 12월 간단한 혼인신고를 마치고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선택한 인생이지 본인들이 선택한 인생은 아니라며 달가워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바쁜 일로 자녀들과 생활했던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니콜은 그렇게 참한 여성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인 밀러는 매번 음식도 집에서 만들어주는 아주 가정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이 6년이 접어들 무렵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현관 앞에 서 있던 정장을 입은 두 사람은 말끔한 용모에 단정한 발음으로 니콜을 만나러 왔다고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어 거실로 안내한 밀러는 그들에게 잠시 기다리라며 안방에 있는 남편을 데리러 갔습니다. 정장을 입고 들어온 손님은 유니온 신더 에이전시 온 에이전시 직원이었습니다. 2018년 4월 5일 그들이 니콜을 찾아왔습니다. 에이전시는 유니온 지역과 신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이 위험에 처했거나 불이익에 노출이 되었을 때 이를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이전시는 노인 학대나 연금, 예금, 보험금 등을 누군가 착취해가는 것을 조사하고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왜 본인을 찾아왔는지 니콜로서는 영문을 몰라 그저 어리둥절할 뿐이었습니다. 니콜은 에이전시에게 무슨 일 때문에 본인을 찾아왔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대답은 아주 황당했습니다. 자녀들이 신고를 해서 방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니콜의 자녀들이 신고한 내용은 다름 아닌 아버지가 저축해 놓은 돈과 연금을 새어머니가 아버지 몰래 빼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니콜은 자녀의 신고가 탐탁하지 않았습니다.
재혼한 부인은 너무 착할 뿐만 아니라 항상 본인을 위해줘서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잘 찾아오지도 않으면서 새어머니를 못마땅해 하는 자녀들과 별로 엮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려는 순간 니콜의 새 부인 밀러는 남편을 다그쳐 동네 창피하게 저런 사람들이 와서 조사하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아무 일 없으니 그냥 돌아가게 하라며 남편을 다그친 것이었습니다. 에이전시 직원들로서는 일단 신고가 들어온 이상 본인의 확인이 필요하다며 니콜에게 조사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니콜을 불러 저 사람들을 당장 내보내라며 화를 낸 것이었습니다. 부인 밀러의 방해로 에이전시 직원들은 정확한 조사 한번 해보지 못하고 집에서 쫓겨나듯 나와버렸습니다. 이후에 밝혀진 에이전시의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당사자 니콜과 상담 즉시 그의 부인 밀러가 즉시 개입하여 조사를 막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사관들이 니콜을 찾아가 상담을 신청했을 때만 해도 니콜은 본인이 평생 모아둔 돈 17만 달러가 본인 통장에 그대로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화 약 2억 4천만 원의 돈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예금해둔 돈이었습니다. 조사관들은 니콜에게 그 돈이 조금씩 인출되고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그 인출되고 있는 돈이 정말 본인이 인출한 것인지, 누군가의 강요로 인출한 것인지, 또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인출되고 있는 것인지 당사자에게 물어보고 알려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니콜은 본인 돈은 아무 이상이 없다며 그들이 설명하려는 내용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녀는 결혼 직후부터 남편이 모아둔 돈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알고 매달 조금씩 돈을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게 빼돌린 기간이 무려 6년이었습니다. 니콜의 통장에 들어있던 돈 2억 8천만 원을 전에 빼내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니콜은 당시 생활비로 사용할 돈 17만 달러를 넣어둔 통장만 사용하고 있었는데 사실 아무도 모르게 통장이 2개 더 있었습니다. 그는 총 25만 7천 달러를 정기 예금해 두었습니다. 이는 한화 약 3억 6천만 원이나 되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고 있었던 꼭꼭 숨겨두었던 니콜은 그 돈이 모두 없어졌다는 것을 본인만 모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새 부인이 매달 조금씩 꺼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돈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앞으로 생명보험회사 3곳의 보험을 들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눈치채지 못하게 3곳으로 나누어 가입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수익자는 모두 부인 본인 앞으로 해두었습니다. 얼마 후 니콜은 2018년 4월 14일 뉴욕 남서부 인근 밀몬트 라메이로드에 있는 그의 집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니콜이 사망하면서 최대 수혜자는 그의 부인 밀러였습니다. 사망 전 생명보험 3개를 들어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니콜이 생존해 있을 때도 위조한 서류를 가지고 보험금을 담보로 19,000달러를 대출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니콜의 새 부인 밀러는 남편을 살해하려 시도한 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1986년 그녀가 이전 남편과 결혼을 했을 때 남편을 살해하려 했었는데 남편을 살해하려는 과정도 살해 시도 후 결과도 아주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황당하게 끝나버렸습니다. 1986년 10월
밀러는 집에서 남편과 식사를 마친 후 칵테일 한 잔을 만들어 마셨습니다. 남편은 부인이 건네준 칵테일을 마신 후 곧바로 쓰러졌는데 다행히 구토하며 내용물이 입 밖으로 나와 구급차를 타고 응급치료를 받아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남편의 몸에서 검출된 독성 물질이 칵테일에서 나왔다는 증거가 없었고 그녀의 집안에도 흔적이 없자 유죄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2년 후인 1988년 그녀는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독살하려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남편은 그녀와 이혼하게 되었고 그녀는 또 다른 남자를 찾아 결혼 상담소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밀러는 그때의 뼈아픈 교훈으로 니콜을 살해할 때는 실수 없이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망한 니콜의 몸에는 그에게 처방되지 않은 약물이 검출이 되었는데 경찰이 조사해 본 결과 그 약물은 부인 밀러 앞으로 처방된 것이었습니다. 처녀 시절에 간호사로 근무한 적이 있었던 그녀는 처방받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약이 부작용이 심한지도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니콜이 사망하기 전인 3개월 전 90일 분량의 심장에 치명적인 약을 구입했던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지난 과거를 조사하던 중 충격적인 결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1992년 밀로플루츠라는 이름으로 노썸벌랜드 카운티 절도 조직의 조직원으로 일하며 검거되어 먼시 여성교도소에서 15개월을 복역했던 기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위조수표 사용 혐의로 검거되었고 10여 건의 절도 사건 그리고 간호사로 근무하던 시절 노썸벌랜드 카운티 노 부부를 병간호하는 척하며 집을 방문해 범죄에 사용하려고 소총 2자루를 훔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은 고등학교 시절에 임신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결혼하게 되었고 두 번째 남편 잭 플루츠와 이혼한 사유는 잭의 재산을 몰래 본인 명의로 빼내려다 발칵되는 바람에 이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두 번째 남편과 이혼한 지 불과 11일 만인 1990년 세 번째 남자와 다시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밀러는 세 번째 남편과 살면서 두 번째 남편 플루츠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는데 세 번째 남편을 독살하고 두 번째 남편과 다시 한번 잘 살아보려고 $19,000를 대출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지 않고 살아나면서 미수에 그치며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밀러는 두 번째 남편에게 버림받으며 독립하기 위해 또 다른 남자 네 번째 남자를 찾아 나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자를 원하는 남성들이 끝없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 재혼하는 것을 망설일 이유도 걱정할 이유도 없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남편 플루츠는 2011년 11월 결국 암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밀러는 고등학교 때 만난 남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네 번째 남자가 정식 혼인한 세 번째 남편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니콜이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남편을 살해할 목적을 세운 것은 기가 막히게도 2018년 4월 5일 정장을 입고 남편을 찾아왔던 그날 에이전시가 돌아가고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살해한 이유는 에이전시가 남편에게 진실을 알리지 못하고 돌아가기는 했지만 언젠가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남편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다면 밀러는 또다시 교도소로 들어갈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이전시에게 신고한 사람은 바로 니콜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니콜의 자녀들은 수시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했지만 아버지는 귀를 닫고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법의학자들은 니콜의 사망 원인을 조사한 결과 사인을 심장마비로 결론지었습니다. 보고서도 49페이지 분량이나 되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보고서가 이렇게 많은 양이 작성되어야만 했던 이유는 다름 아닌 니콜의 몸에서 나온 약 성분이 고혈압 치료제로 사용되는 성분이 다량 검출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 측에서는 니콜의 사인이 약물이라고 하는 반면 밀러의 변호사는 고혈압 치료제가 심장마비와 무슨 관계가 있냐며 팽팽하게 맞선 것이었습니다. 법의학자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니콜이 섭취했던 고혈압 약은 부작용으로 심혈관 질환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를 마친 것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완벽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밀러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사실이야 라며 소리 지르며 본인의 범죄를 부인한 것이었습니다. 니콜이 사망하고 부인 밀러는 부검할 필요도 없고 장례식 치를 필요도 없으니 빨리 화장을 원한다며 장례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2021년 5월 21일 밀러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밀러는 남편 밀러를 독살하고 몇 시간 후 인터넷을 통해 만난 새로운 남자친구에게 사랑한다며 고백한 문자가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그녀가 인터넷에 사랑을 고백한 남성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 벨기에 정부는 1996년 8월 13일부터 2004년 6월 22일까지 그의 범죄에 대해 판결하는데 8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의 범죄 영역은 벨기에를 넘어 체코와 슬로바키아 지역까지 확대되었으며 상상을 초월한 잔인한 수법으로 어린 여성만을 타켓으로 삼아 8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이었습니다. 연쇄살인범의 이름은 마크 듀룩스였습니다. 듀룩스는 1956년 11월 6일 벨기에의 브루셀 리셀레스라는 조그만 도시에서 교육자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에는 5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중 듀룩스는 장남이었습니다. 1962년 중반 학교 선생님이던 아버지와 어머니는 틈만 나면 듀룩스를 구타했는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구타를 하다 보니 나중에는 학대 수준의 폭행을 습관처럼 했습니다. 결국 1972년 듀룩스의 부모는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부모의 이혼 후 집을 나간 어려운 환경에서 학업을 마친 듀룩스는 집을 나와 생계를 위해 전기 기술을 배워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직장 생활 몇 년 후 1976년 프랜치스라는 여성과 결혼해 2 자녀를 두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듀룩스에게는 유년 시절 아버지에게 학대받았던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본인의 자녀를 폭행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자녀를 구타하는 모습을 보고 참지 못했던 듀룩스의 부인은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1983년 2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1985년 듀룩스는 2번째 부인 미첼과 결혼했으나 미첼은 듀룩스와의 결혼 생활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툭하면 구타하는 듀룩스의 습관은 고쳐지지 않았고 이상한 성적 취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은 편협한 사회의 희생자라서 보상받아야 하는 불쌍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응어리진 본인의 상처를 보상받기 위해
어린 여성에게 보복하고 폭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그것이 나중에는 진정한 사랑으로 착각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듀룩스의 두 번째 부인은 유치원 교사였는데 남편의 강요로 여학생들을 유인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남자가 다가가는 것보다 여자가 다가가서 말을 걸면 경계하지 않는다는 것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설마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부인 미첼은 듀룩스를 도와 1985년 6월 7일 납치하는 일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첼은 그날 처음 지나가는 여성에게 말을 걸었는데 학생들은 미첼이 물어보는 내용에 성의껏 대답해주다 그녀가 건네준 음료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앉아 대화를 나누는 사이 그녀들이 의식이 희미해지려는 순간 승합차에 타고 있던 듀룩스가 여학생들을 납치한 것이었습니다. 여학생 2명을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와 지하차원고에 넣어둔 것이 첫 번째 범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듀룩스는 그녀들을 지하창고에 가둬두고 고문하며 매일 폭행했습니다. 그 뒤 친구 피터를 공범으로 끌어들여 추가로 범행하던 중 58세 여성에게 강도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발각되어 현장에서 검거되었습니다. 1988년까지 이어진 그의 범행은 결국 중년 여성의 강도 사건으로 막을 내리는가 했습니다. 1989년 4월 납치, 여성폭행, 강도 등의 혐의로 듀룩스는 징역 1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도운 부인 미첼은 징역 5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92년 4월 듀룩스는 돌연 가석방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징역 생활을 마치고 출소한다면 2002년 이유가 맞으나 교도소에서 모범수라는 명목으로 출소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듀룩스를 출소시킨 법무부 장관의 말에 의하면 너무도 협소한 교도소 시설로 넘치는 죄수를 더 이상 교도소에 수용할 수 없는 상황까지 다다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죄수를 받기 위해 기존의 죄수를 내보내야만 했는데 명목이 모범수였던 것이었습니다. 벨기에 법원은 이 한 번의 실수로 수많은 꽃다운 여학생들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벨기에 최악의 연쇄살인 사건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가석방 이후 듀룩스의 범행은 대담하고 잔인하게 진화되었습니다. 듀룩스는 취직 후 회사 몰래 자동차 부품을 빼돌려 헐값에 팔아 뒷돈을 챙기기 시작했는데 그 뒤로 엄청난 돈을 벌어 약물과 도난 차량 밀거래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점점 범죄의 늪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듀룩스는 퇴근 후 남는 시간에 아이스 스케이트장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그가 스케이트장을 자주 찾는 이유 중 하나는 운동이 목적이 아닌 여성의 신체를 원없이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단 철저하게 실수로 넘어지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부딪힌 여성의 가슴과 사타구니를 더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부러 넘어지며 여성들을 만지다 보니 추행당한 손님들은 스케이트장에 항의했고 스케이트장 지배인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듀룩스는 추행과 폭행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듀룩스는 계획한 범죄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하 감옥을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도록 이중 설계하고 출입문을 가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1993년 10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듀룩스의 집 지하실에 사람을 가두려는 듯한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서둘러 듀룩스의 집으로 조사를 나갔습니다. 지하실로 내려가 본 경찰은 듀룩스가 지하실 하수 시스템을 확장 공사하고 있었는데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사람을 가두려는 시설물이 아닌 하수도 공사로 알고 철수했습니다. 그렇게 듀룩스가 설치한 지하 감옥은 경찰에 적발되지 않아 경찰이 철수 후 시설을 보강할 수 있었습니다. 듀룩스의 범행은 1995년 6월 24일 사건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납치를 시작합니다. 벨기에 그레이스 공원을 산책하다 어린 두 여성에게 음료수를 건네주며 기절시켜 승합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와 지하 감옥에 가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2달 후 듀룩스의 부인 미첼은 또다시 2명의 어린 여성을 집으로 유도해 지하실에 가두었습니다. 미첼은 안미르첼과 람브레이크를 지하실에 가두고 발목에 쇠사슬을 채우고 학대하며 굶주리게 하고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여학생들을 굶주리게 한 이유는 강제로 폭행하려 하자 반항하고 힘들게 했는데 굶겨보니 밥을 먹기 위해 고분고분하게 말을 잘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르첼의 부모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으나 2딸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12월 어느 날 듀룩스는 정말 우연히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그러나 살인 혐의가 아닌 차량 절도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것이었습니다. 12월 듀룩스가 절도 혐의로 검거될 당시 듀룩스의 지하실에는 납치된 소녀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듀룩스가 절도범이라서 가택조사는 대충 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듀룩스는 감옥에 수감되고 난 후 지하 감옥에 가둔 여학생들이 걱정되어 공범인 마틴에게 잊지 말고 지하 감옥에 있는 그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혹시 지하 감옥에 들어가다 잠복해 있는 경찰에 발각되어 모든 범죄를 본인이 뒤집었으면 어떡하나 고심하던 마틴은 지하 감옥 근처도 가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1996년 3월 20일 차량 절도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풀려난 듀룩스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지하 감옥에 있던 2 여학생은 굶어 죽어 있었습니다. 듀룩스가 마틴에게 지하 감옥에 먹을 것을 지속적으로 넣어주라고 명령을 했는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다며 다투었습니다. 듀룩스는 하는 수 없이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7개의 집 중 정원이 있는 비슈에르 집 정원에 묻었습니다. 지하 감옥이 비어있자 듀룩스는 다시 사냥에 나섰습니다. 1996년 5월 28일 아침 2번째 부인 미첼은 벨기에 토나이 학교에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는 여학생 사비넨을 잡아세워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납치해 지하 창고에 가두었습니다. 그 뒤 듀룩스는 사비넨을 지속적으로 학대하며 폭행하고 굶주리게 했습니다. 굶주리게 한 이유는 죽고 싶을 때까지 굶주리게 하면 쉽게 복종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았던 듀룩스는 1996년 8월 9일 수영장에 걸어가던 여학생 데리즈를 또다시 집으로 유인해 지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영장에 다녀온다던 딸이 돌아오지 않자 데리즈의 부모는 경찰에 딸의 실종을 신고하게 되었고 경찰은 데리즈가 걸어가던 길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러던 중 수상한 승합차 한 대가 멈춰서 여학생에게 말을 거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당시 승합차에 여학생을 강제로 태운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목격자 상점 주인은 멈춰 서 있던 벤의 번호판 일부를 기억해 두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대로 승합차 색상과 일치하는 번호판을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조사한 결과 듀룩스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그를 검거하기 위해 듀룩스의 집으로 출동했습니다. 1996년 8월 13일 듀룩스를 검거한 이틀 뒤 듀룩스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순순히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듀룩스에게 남체했던 여학생들이 어딨냐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경찰을 지하 감옥으로 안내했습니다. 경찰은 그가 안내한 지하로 내려간 순간 상상을 초월한 구조에 감탄하고 말았습니다. 미로 같은 구조, 그리고 이곳이 출입문이다라고 알려줘도 입구를 짐작할 수 없을 만큼 지하 감옥은 철저하게 은폐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고에서 수많은 비디오 테이프가 발견되었는데 그 테이프 영상에 담겨져 있던 내용은 다름 아닌 지하 감옥에 가둬두고 학대하며 여성 폭행을 하던 장면을 담아두던 영상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그 당시 누군가의 편지 한 통으로 조기에 범인이 검거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1995년 3월 듀룩스의 어머니는 아들 듀룩스가 여학생을 납치해 지하 창고에 가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행동을 알고 있다는 내색을 하지 않고 고민하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경찰에 이 사실을 알리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경찰은 어머니의 편지를 받고 사실이라고 믿기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장난 편지라고 믿기도 힘든 내용이라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듀룩스의 집으로 출동했습니다. 듀룩스의 집을 조사하던 중 어디선가 미세하게 들리는 여성의 목소리를 듣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동행했던 경찰관이 조금 전 들린 미세한 소리는 집 밖에서 아이들이 뛰어오는 소리라고 하며 지하 감옥에서 소리치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대충 흘려들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편지를 받아본 경찰은 편지를 보낸 주소 일대를 대충 조사하고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듀룩스가 검거되고 경찰에게 지하 감옥에 여성들을 가두어 두었다는 진술을 한 뒤 경찰관과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그의 집 지하 감옥에서 수많은 여성의 머리카락이 추가로 발견되었는데 마지막에 납치되어 감금되었던 두 여학생은 다행히 살아있었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 이 사건과 관련된 공범이 추가로 7명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검거에 나섰습니다. 지하 감옥을 조사하던 경찰은 여성들을 가두어 두었다는 시설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마치 개를 가두어 두고 사육할 만한 크기의 사람을 가두었다는 듀룩스의 설명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앞부분은 철조망이 쳐 있었고 뒷면은 콘크리트 벽이었으며 좌측도 여자의 힘으로 도저히 나을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설사 지하 감옥에 누군가 지키는 사람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녀들 스스로의 힘으로 쇠사슬에 발목이 묶여있던 상태에서 탈출을 시도하기란 쉽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듀룩스가 그동안 경찰에 적발되지 않고 철저하게 비밀리에 작업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경찰 2명이 뒤를 봐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찰관들이 가담한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경찰관들은 집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듀룩스가 어린 여성을 폭행하는 장면을 비디오에 녹화한 후 판매한 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으로 도움을 주었는데 나중에는 그녀들을 돈 많은 매수자들에게 하루당 상당 금액을 받아가며 알선했다고 합니다. 2004년 6월 22일 듀룩스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벨기에 국민들은 종신형은 말도 안 된다며 당장 사형을 시키라며 청원을 넣었으나 1996년 사형제도가 폐지된 바람에 사형을 선고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듀룩스의 공범이었던 부인은 납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약물 혐의로 징역 5년형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2013년 2월 4일 듀룩스는 법원에 조기 석방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본인은 노쇠해 범죄 가능성도 희박하고 얼마 남지 않은 노후를 전자발찌를 착용해 가택연금 생활을 하게 해달라며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고
듀룩스는 현재도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듀룩스의 지하 감옥에서 발견된 600여 개의 머리카락을 유전자 검사하던 경찰은 25명의 피해자에게서 나온 머리카락이었다고 밝혀 충격을 주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